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100 돌파가 예상됐던 국제유가가 여전히 $6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가 안정화에 기여가 된다면 다행인데요. 바로 이번 주말에 놓여있는 이란 제재가 시장에 또 어떤 여파를 가져다 줄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도 국제 이슈 속에서 주된 이슈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1% 넘게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206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외국인은 3거래 연속 매수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장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5%대 상승 중이고요. 67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매도세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증시는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요. 현재 수급상으로는 좋은 징조가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는 0.74%대 빠지고 있습니다. 7,0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09%대 소폭 밀리고 있는데요. 2,735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달러는 상승세 쉬어가는 국면인데요. 현재는 96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입니다. 달러가 오름세를 쉬어가는데 골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현재는 123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유가는 올해 4월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가 그 요인인데요. 현재는 63.53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음봉으로 마쳤지만 수요일장 종가보다는 위에서 마쳤습니다. 0.13%대 상승했고요. 2606선에서 마쳤습니다. 항생지수는요, 급등하면서 마쳤습니다. 1% 넘는 급등이었고요. 25,416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화면으로 이슈들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의 8월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에 등극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대 상류국으로 올린 요인은 무엇이고 이번 이슈를 따른 국제 유가 움직임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대부분이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 중국 이탈을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은 어디로 이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세계 산유국 1위가 됐다는 뉴스인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 미국 원유 생산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나면서 러시아를 제치고선 지금 세계 1위 산유국으로 올랐다라는 이슈고요.
지금 최근에 8월 지표까지만 발표가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유량 기준으로는. 지금 산유량 기준으로 좀 1일 평균 140만 배럴, 134만 배럴 정도로 지금 지난해 같은 달이 약 924만 배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수치가 지금 1,134만 배럴입니다. 정정드릴게요. 1,134만 배럴이고 작년에 924만 배럴이었는데 지금 약 수치상으로 210만 배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생산량이 늘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우디가 상위권에서 거의 비등비등한 수치에서 1, 2, 3위를 계속해서 체인지해가면서 다퉜었죠. 근데 지금 기존에는 이제 러시아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역전을 들어가면서 미국이 지금 1위 자리를 탈환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승세를 보시면은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량이 지금 원유 생산 통계를 작성한 1920년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세가 나타나고요. 일단 이 정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쇼킹한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유 생산량이 공격적으로 증가를 해주면은 당연히 원유 가격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공격적인 상승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수치가 유지가 되려면은 러시아나 사우디가 추가적인 증산을 진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에너지부가 8월 생산량이 지금 약 1,121만 배럴, 지금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죠. 121만 배럴로 8월 산유량 세계 1위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다시 미국이 치고 올라옴에 따라서 1위를 일시적으로 뺏기긴 했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탈환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가 상승 때문에 셰일이 지속적으로 시추 공수를 늘려왔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텍사스, 콜로라도든지 석유 생산 업체 생산량들이 공격적으로 동시에 늘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최대 산유국 지유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금 러시아가 9월에 하루 생산량을 1,137만 배럴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1,140만 배럴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미국이 차지했던 134만 배럴, 1,134만 배럴의 상승세가 지금 다시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역전됐죠. 그래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준다면은 이 수치를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같이 증산을 해주면 될 텐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수요량이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과 계약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수입량을 줄였죠. 중국과 인도가. 그래서 이 물량들이 빠지게 되면서 생산을 해도 사실상 공급할 대상 국가들이 없는 상태 그리고 본인들 국가 안에서 사실 대부분의 미국 물량들이 처분이 됐었는데 문제는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에서 돌아가는 생산 공장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오일을 소비를 하는 기업들 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생산량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제되는 게 최근에 오늘장까지 보시면은 지금 오일이 63선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이 63선까지 하락한 모습이 지금 기존에 지금 시추공수를 많이 돌리던 셰일 업체들이 과거에 63선일 때는 거의 750개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856개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원유가 $70를 육박해서 넘어서 $75 선까지도 올라가 줬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가 잘 나오던 만큼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다시 현재 가격대까지 떨어져서 만약에 기간이 좀 길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재가동했다가 다시 클로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셰일 업계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퍼미안 분지 신규 손유관 문제로 생산량 조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코멘트를 던졌고 지금 산유량 증가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석유 수입 자체는 120만 배럴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동반돼서 지금 시티그룹은 미국의 석유를 수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만큼 일단 총 수입량 기준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원유 재고 자체가 미국 내부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바로 타격을 맞아서 원유 재고량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수요량 자체가 급감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하락세가 굉장히 만연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국의 이 산유량 변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변화는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일단 가격이 어제장 63선까지 폭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에 따라서 원유 지출공수가 공격적인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셰일 생산량은 감소세를 동시에 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사우디가 지금 최근에 6호선 이하까지도 증산을 같이 동반 상승해 주면서 증산으로 인한 공급량 증가로 하락세를 만들어냈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랑 인도가 지금 이란과 계약을 하면서 낮은 단가로 추가적인 오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공급량이 지금 최근에 많았던 사우디 그리고 미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판매 대상 국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 하락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저유가로 가게 되면은 기업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일 시추공 수가 줄어드는 만큼 오일 기업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65에서 70선 사이로 맞추려는 노력이 강해질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70%가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한다고요? 네, 지금 이번에 사실 관세 부과 정책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었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상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었죠. 왜냐하면 관세를 양측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원자재를 중국으로 수입하게 돼도 중국 측에서 미국 거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를 매기게 되고 또 다시 미국으로 어떤 제품을 송환하려고 그럴 때 미국으로 송환하면서 미국에서 또 관세를 매기게 되고 양측에서 다 관세를 매기는 상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이탈을 해서 타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기게 되는 계획을 약 70%가량의 중국의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 미국 업체들이 결정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남중국 지금 미국 상공회의소 측에서 지금 219개 지금 중국이랑 그리고 외국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들어갔는데 지금 무역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년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악화될 거를 감안을 해서 이에 따라서 미리 좀 빠르게 생산 시설을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애플이나 이런 대기업들 중심의 굉장히 대규모 생산단지가 건설이 되어 있는 중국 국가의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지금 철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소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매각 물량을 팔아치우고 그리고 팔아치우는 게 가능한 이유가 중국에서도 충분히 그런 해당 생산시설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소규모 기업들 중심으로 빠르게 팔아치우고선 지금 동남아 쪽으로 지금 생산시설을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가량이 미국 기업고 지금 3분의 1가량이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조사에 응한 70%의 생산시설 지금 기업들이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이 조사 대상 기업들 중에서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72%는 약 지금 부품 공급망, 한마디로 중국 외부에서 부품을 공급해서 미국 혹은 다른 중국 송환 기지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소규모 부품 공업 중심으로는 빠르게 지금 외국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72%가량이. 그리고 약 66%가량은 중국 내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해서 이 금액을 외부로 돌리는 계획 혹은 지금 일단 현금을 쌓아두고선 내년도 재무제표가 악화될 거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 대상 기업의 67%가량은 미국 내 투자까지도 축소하거나 지연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과표를 내세운 걸로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대적인 변화의 이유는 역시 아무래도 무역 관세 때문일까요? 일단 조사 기업의 절반가량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지금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 부분을 체감한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일단 공무원들에 의해서 감독, 규제 강화, 그리고 수출입 통관 관련 지원 등이 지금 양측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쪽으로 다 원자재를 반대로 미국에서 수입했다가 다시 완제품을 만들고 나서 미국으로 송환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타격을 받고 미국으로 가는데도 미국에서도 타격을 받고 양측에서 다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제일 빠르게 느끼는 기업은 아무래도 제조업 기업이겠죠. 네, 직접적으로 이번에 관세 대상 기업들 중에서 1차 타겟으로 먼저 타겟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2025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미국에서 2025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바로 들어갔고요. 또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미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3차 관세 부과권 이후부터 공격적으로 제조업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당연히 해당 기업들은 다음 플랜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1년 이상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관세 부과 전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후년도 재무제표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투자를 감행해서라도 이제는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옮길 시즌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피해 자체가 약 2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 3분의 1가량은 무역전쟁 피해가 1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 자체는 뭐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거의 생산 공장에 투자할 수 있는 시설 비용의 약 5분의 1가량의 비용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들이 모두 동남아로 이주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중의 무역 패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해당 기업들은 저임금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미국이 TPP 참여를 안 했죠. TPP가 미국 참여를 제외하고선 지금 다시 협의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제거시켰던 게 TPP 협정이었고요. 그 이후에 TPP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연관되는 수익 사업에는 절대로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일단 미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태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이유는 간결합니다. 아시아 국가들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아시아에서 코어 역할을 하고 있고 금융계의 코어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비중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다시 중국으로 사업에 대한 연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동남아시아든 어느 국가든 미국이 비용을 지출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돈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입장에서 아시아권에 대한 연동성을 줄이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기업들은 아시아에서 철수하고 미국 본토로 아예 들어가 버리거나 서양권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인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양과 아시아가 완전히 좀 갈리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코스트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지금 필리핀 쪽에 저임금 국가들로 일시적으로 이전을 해서 해당 국가들에서 매출을 좀 빠르게 재무적으로 매출을 빠르게 좀 끌어낼 수 있는 플랜을 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 법인세 수, 그다음에 인건비를 통한 수익 구조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감소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세 탄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 산업이 4차 산업까지 중국은 빠르게 발전 중이고 그리고 중국, 홍콩 금융권이 강하게 아시아권에서 자리 잡아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동남아시아 GDP가 올라갈 경우에는 추후 동아시아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이 부분을 미국이 제일 먼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진미터는 코인 코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 증시는 바닥을 짚었을까요? 연일 상승 마감 중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중요하게 꼽아본 이슈들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4대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안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불안한 중국 경제 속 은행들 실적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바이두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구조가 4분기에는 곧바로 꺾일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바이두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저희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오늘 다뤄볼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 4대 은행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 경제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행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실적을 이끈 요인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바이두에 대한 시장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멘토님 불러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감장 시황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해종합지수는 3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한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조금 힘에 딸리는 그런 모습을 어제는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상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3% 이제 상승을 해서 2,600선. 이쪽에 일단은 계속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선전 같은 경우에는 1%대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7,56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같은 경우에는 0.84% 이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 특히나 이제 나스닥이 한 1.7% 정도 지금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해서 그러한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까지 지금 상당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오늘장이 한 번 더 튀어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간 이제 짓눌러져 있었던 투심은 어느 정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증시 잘 괜찮은 움직임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여기서 중국 시장이 어쨌든 좀 허덕거리면서 다시 밀려내려오면은 아시아 시장이 중국 영향권에 어쨌든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를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 개장을 살펴봐야겠듯이 오늘도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4대 은행의 실적이 안정적인 증가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네요. 일단은 중국 4대 은행이 어쨌든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제 4대 시중은행이라고 하면은 공상, 건설, 중국, 그 다음에 농업,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순이익이 일단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지급준비율 인하의 호재가 안정적으로 좀 증가세를 이끌어놨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중국 4대 은행의 순이익 증가율은, 5.5%에서 한 8.5% 정도로 이제 상반기에 4.8%, 6.6% 그 사이를 웃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은 괜찮게 증가세를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농업은행이 가장 좀 높은 순이익 증가세를 좀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8%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이제 건설은행이 한 6% 정도 그리고 지금 중국은행이 한 5% 그리고 공사은행이 5% 보인 거에 비해서는 이제 가장 성장세가 좋다. 물론 이제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4대 은행 모두 다 순이익이 증가됐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중국 경제 그리고 증시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권 이런 부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은 순이익 증가가 아무래도 지준율 인하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네, 앞서도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지준율 인하 때문에 결국에는 은행이 더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순이자 수익,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대출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느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부실 대출 비율도 상대적으로 좀 감소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 그러니까 공사은행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 한 0.01%포인트 감소를 했고, 건설은행 같은 경우도 한 1.47%, 그리고 농업은행도 한 1%대로 뭐 긍정적인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실에 대한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근데 내년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분석은 일단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대출은 숨통이 튀었지만 사실 중요한 게 기업대출 쪽이랑 그다음에 소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실질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은행권 수익은 좋았을 수는 있지만 내년도까지 좀 길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조금 경계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두가 3분기 실적에 호조를 거뒀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풀어볼게요. 일단 바이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이 한 28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수준은 좀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50% 이상이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분기에 탄탄한 실적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두의 3분기 실적이 증가한 요인은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3분기 실적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제 성장세가 좀 잇따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제가 중국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AI 관련된 이슈들을 상당히 좀 많이 다뤄주고 있는데, 이 AI 방면에서도 바이두의 이 AI 플랫폼 요 듀얼 OS의 응용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지면서 매출을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PC 쪽, 사실 바이두가 이제 중국 PC 검색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고조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광고 지출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이 AI 쪽에 대한 그 선제적인 투자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산업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면서 바이두의 실적이 좀 증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설명해 주신 반도체 굴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의 AI 굴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인공지능 AI 쪽에 대한 모멘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국가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2035년까지 인공지능 2.0 이러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세계 최고 기술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2020년부터 2035년도까지 이 부분들을 크게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중국 경제를 한 연평균 1.6배 정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장려책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 혁신으로 좀 내세우려는 계획을 좀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2017년 작년이죠. 한 해 동안 중국 AI 쪽 기업의 투자랑 자금 조달 규모가 한 1,800억 원이요. 그러니까 30조 정도로 당할 정도로 상당히 막대한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AI 중국의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한 52%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0년이면은 AI 시장 규모가 한 700억 위안, 그러니까 11조가 넘어가는 그러한 시장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 AI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이미지 자체가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일부 쪽에서는 제조업 불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조선주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반도체 불기,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러한 AI 쪽에 대한 지금 그 투자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도 역시 AI 사업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금 현 상황이랑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2016년도에 중국 정부가 이제 검색 광고 규제를 엄격히 하면서 AI 등 신흥 사업에 이제 눈길을 자연스럽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단축 쪽에 나오면은 신성장이 다른 쪽에 이제 풍선 효과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이제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바이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PC 검색을 장악을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 부분들을 좀 제한한다. 그러면 새롭게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AI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이쪽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그 AI 파트너십 들어갔다고 이제 파트너십 온 AI PAI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 기업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가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이쪽에 먹거리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은행주 그리고 바이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바이주는 오늘 풀어본 이슈 덕분일까요? 어제장 6%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이슈와 또 그리고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제 어쨌든 중국 IT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이제 텐센트 홀딩스입니다.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바이두랑,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BAT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업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게 이제 3대 기업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텐센트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억 명의 사용자, 우리로 생각하면 10억 명이라는 게 이제 사실 쉽게 이렇게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인구수인데요. 10억이라는 금액이랑은 좀 다르게 인구로 10억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인데, 일단은 10억 명 사용자에 기반한 중국 인터넷 이제 플랫폼의 절대 강자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랑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지급 결제 이러한 부분들 쪽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성장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히 좀 많이 구축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IT 기업들은 낙폭이 좀 컸을 때 접근을 해보면 괜찮은 전략이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내려오기 전부터 이제 좀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산업혁명이 다시 백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인터넷 기반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IT 기업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다. 왜? 일단은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에 대한 문제이지 지속적인 성장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발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매수가를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281.400 위안 매수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10.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27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해 종합지수는요, 1% 넘게 급등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은요, 텐센트 홀딩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가이드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시세는 미미한 듯하지만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통해서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홍콩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나섭니다. 그간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규제 소식이 홍콩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이슈 윤진 멘토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빗썸의 새로운 행보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증권형 토큰 거래소 설립에 나선 건데요. 이 증권형 토큰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변화가 예고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코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SF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를 들어간다는 내용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홍콩 SFC 쪽에서 지금 금융선물위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선물이랑 지금 증권거래소까지 전부 다 통제하는 거래소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의 규제 영역 밖에 놓여있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가 지금 샌드박스를 통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통지를 했는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실상 최근에 홍콩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소규모 거래소들도 빠르게 찍어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중견형 거래소로 성장하는 이런 토대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 거래소 순위에서 1에서 20위권 안에 거의 한 50% 이상 거래소들이 지금 홍콩 거래소 출신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를 마련할 때가 됐다.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존에 많이 컸던 이제 후옵이나 혹은 뭐 바이낸스 같은 친구들이 기존의 신흥주자들을 막기 위해서 블로킹을 치는 과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법안은 마련을 해둬야 신흥주자들이 추가적으로 거래량 폭증을 만들어내지 않고 마케팅만으로 F코인처럼 성장하지 않는 그런 토대 안에서 본인들만의 백그라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부러 추진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FC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라이센스를 이제부터 발급을 들어가는데 이제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친구들 대상으로는 이제 제도권을 그냥 완전히 넣어버리겠다.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주식 운용사나 혹은 다른 펀드 운용사들처럼 똑같이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라이선스 발급을 통해서 본인들의 거래소 운영 혹은 거래소 운영 기반으로 해서 운용사를 차리는 업체들까지도 이제 SFC 쪽에서 통계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SEC, 미국의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거래소에 대한 통제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펀드 관련 상품들 특히 ETF도 펀드 중 하나죠. ETF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사를 들어간 다음에 사실상 계속해서 부결을 놓고 있는 그 정도의 운영 체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과는 달리 조금 더 홍콩은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규제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안에서 핵심적인 발표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드박스 제도, 샌드박스는 이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거래소를 규정을 하고요. 정식 거래소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국 감독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FC CEO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관련 규제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본인들이 아니라 지금 SFC 자체적인 법안이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동의하는 바로 한마디로 본인들의 어떤 이제 정회원 가입처럼 본인들만의 어떤 브라운드를 만들어 놓고선 본인들의 협의안에 의한 블록체인 협회 같은 느낌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말씀대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했나요? 일단 당국은 샌드박스 형태로 거래소 운영을 관리 감독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이제 뭐 블록체인 협회 측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SFC가 참여를 하긴 하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후 아예 라이센스제로 도입을 계획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아예 라이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인가제를 도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만큼 홍콩 측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고객을 끌기 위해서 늦게 도입하는 면은 있지만 이제부터는 기존의 거래소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거래소들을 키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거래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추가적인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래 물량들이 분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특정 몇 개의 거래소에 집중을 시켜서 성장을 해서 글로벌 거래소로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센스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겠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블록체인이 그동안에 그나마 좀 블루오션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기업들이 생성이 한없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블루오션으로 넘어가는, 레드오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평가를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별도로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라이센스 발행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암호화폐가 사실상 법상으로는 유가증권이나 선물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내렸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선 증권처럼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이랑은 별도로 다루겠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펀드나 자산운용사에 직접적인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고 이제 별도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마련을 해가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만 최소 1년은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표를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소들은 1년 안에 관련된 인가제에 맞는 지금 거래소 자체적인 운영사를 설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1년 뒤쯤에 서서히 암호화폐 거래소들 본인들끼리 규제 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짜낸 암호화폐 운용사에 대한 법안을 본인들이 미리 적용을 해서 그거에 맞는 수치의 거래소들 그리고 운용사들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규제 법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우리는 규제 법안에 맞는 이미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평가에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을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국에 의무적으로 일부러 신고를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평가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당국이 지시하는 지금 관리 감독 항목을 준수하겠다라는 내용에 동의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 이상 암호화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에 신고 그리고 라이센스 발급받도록 하는 부분, 이것만 좀 평가를 좀 강하게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멘토님의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SFC의 조치를 오히려 산업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ICO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주로 자문하는 홍콩의 로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제도화하거나 아예 금지화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금지화하는 것은 홍콩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좀 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 거는 그냥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금지시켜버리고 막아버리고 아예 통제를 해버리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런 법안들은 금융산업의 성장에 절대 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강국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솔직히 약간의 법안 위배가 초반에는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성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다 초반에는 법안 자체가 없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사업들이라는 게 본인들의 구조를 설립해 나가고 맞춰 나가면서 시장에 맞춘 법안들을 다시 법률로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안들, 한마디로 이제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안들을 그대로 암호화폐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막아내려고 했었죠. 이거는 신흥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오히려 지금 홍콩같이 기존의 장을 계속해서 풀어놓고 있다가 그냥 알아서 한번 본인들만의 법률 규제 그리고 본인들만의 룰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관람을 하고 있다가 추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감에 맞춰서 여기에 맞는 시장 법안들을 파악해 나가는 방식으로 법안들을 적용해 나가는 이런 구조가 금융시장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은 충분히 지금까지 성장세를 만들어 왔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거래 물량들을 끌어냈고, 그리고 거래소 숫자로도 압도적이고요. 미국과 상대할 수가 없는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런 정도 레벨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서서히 규제를 들어가는 방안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홍콩 제도화 자체는 굉장히 현명한 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들이 추가적으로 홍콩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래 물량들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이 홍콩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각국 글로벌로 나가서 돈을 그 비용을 투자를 해서 다시 해당 거래소들을 설립해 나가면서 국가들을 땅땅하게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토대를 마련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거래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소적인 입장에서 보시자면은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일단 홍콩 거래소들이 규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오히려 좋은 이슈가 맞습니다. 다만 대형 거래소들을 대응하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풀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신규 계좌 발급이 굉장히 어려운 거래소들이 종종 존재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홍콩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실명 인증까지 거치지 않아도 바로 계좌를 틀 수 있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히 실명 인증 관련된 부분을 빡세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콩과 대등하게 싸울 만큼 풀어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시 홍콩의 대규모 기업들한테 아예 그냥 1위권부터 모든 거래 물량들을 다 탈환을 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래소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좋은 이슈지만 추후 거래소 성장에 있어서는 상한가가 걸려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거래 물량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콩의 거래 물량들은 추가 증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에 따라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앞으로 좀 입지를 다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죠. 빗썸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빗썸이 미국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후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 들어간다라고 밝혔고요. 미국 핀테크 기업 이제 시리즈 1과 협약을 맺고선 증권형 토큰 거래소 설립 그리고 기술 지원을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 증권거래소 SEC 측에서 인가를 받아서 증권거래소 토큰 거래소를 설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일단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스마트 계약을 추가로 첨가한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천연자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등을 자산을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수익 배분을 해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도 매매가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인 이유가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그냥 암호화폐들과 성질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성질 자체는 거의 같은데 기존의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무보증 화폐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 변동이 굉장히 강했고 하락세가 나올 때는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나올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이나 천연자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는 좀 예외긴 한데 부동산이나 천연자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가치 지지가 있는 상품들이죠. 미국장에서 CM이나 혹은 CBOE장에서 선물장으로 지지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아예 지금 기초자산 기반의 암호화폐들을 본인들이 직접 출시를 해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함께 참여한 시리즈원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시리즈원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소 정식 클라우드 펀딩 인가를 취급한 핀테크 기업이고요. 2013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증권형 토큰 공개 STO라고 합니다. 이쪽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증권형 토큰 발행이 굉장히 이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시리즈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지금 미국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 상장을 위해서 서류를 증권거래 쪽에 제출을 들어갔고요. 한마디로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거래 토큰 거래소가 구축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 준칙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 추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빗썸 같은 경우에는 자본 규모가 확실하게 갖춰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1조 원에 해당하는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빗썸 같은 경우에 시리즈원과 붙게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빠르게 날 수 있고 그리고 자금 규모도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증권형 토큰 공개를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암호화폐들 한마디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혹은 비트코인 같은 친구들이 본인들의 토큰을 출시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암호화폐
메인넷에 상장을 시켜서 암호화폐화를 시키고 코인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본인들이 아예 독점해서 기초자산에 기반한 부동산 천연자원에 기반한 토큰, 코인들을 본인들이 직접 발행을 함으로써 ICO에 대한 모든 수익 구조를 본인들이 챙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기초자산 기반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무보증 암호화폐보다 하락세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투자 자산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기술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4일에는요, 이란 경제 제재가 시작되는데요. 시장 여파들 관찰해 보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를 챙겨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